자, 이전 시간에 또 칼족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족보도 청동기를 보는 기준으로 이제 다시 보면은 뭐 다 동일합니다. 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연대이기 때문에 이 청동칼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그냥 과학적으로 연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내용을 봤더니 맨 첫 줄은 할아버지 때, 두 번째 칼은 아버지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칼은 여기 보면은 대형일을, 형일무, 형일임, 형일계, 형일계, 형일병, 이런 식으로 형들과 관련된 기록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형, 아버지, 할아버지 3대에 관련된 그분들의 족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담겨진 내용들은 뭐냐? 당연히 혈연관계죠. 혈연관계, 적어도 3대에 걸친 혈연관계. 그 다음에 이 칼은 그러면 누가 썼던 것이냐? 이 칼이 출토된 지역과 관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칼의 사료적 가치를 말해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맨 위에 있던 칼, 할아버지들의 이름이 새겨진 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7분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분 중에 한 분은 조일주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여기도 조일주가 있어요. 두 분이어서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에 나온 이 조일주라는 이 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칼 족보는 따로 있는 청동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다른 명문들에서 이런 점이 등장하는 이런 명문들이 뭐 무수히 발견이 됩니다. 여기도 점, 여기도 점, 여기도 점, 여기도 점. 이렇게 이제 칼 족보 위에 뭔가 점이 많이 등장하는데, 칼 족보에서 점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뭔가 교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게 누구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뭔가 정보들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명문들을 봤더니 아주 주목할 만한 명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분은 고양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고양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명문들에서 고양시 앞에다가 이렇게 점을 딱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명문들이 이제 다수가 발견이 됐어요. 저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고양시인데 나는 이 점을 내 이름으로 할 거야, 이런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고양이인데 고양이 앞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는 점 고양이야, 이런 이제 흔적들이에요. 이게 그 명문들이 다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칼 족보에 나와 있는 주로 표시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점이 표시된 이런 많은 명문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명문 중에서 내가 점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분이 등장을 하셨다. 그런 분의 명문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이 점으로 표시된 분은 고양시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고양시라고 하면은 동양에서 뭐 너무나 걸출한 인물이죠. 우리가 동양의 역사를 사마천의 사기에 의해서 삼황 5제로부터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삼황 5제 중에 으뜸가는 인물이 바로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근데 고양시가 자기 이름을 고양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딘가에는 이렇게 점을 딱 찍어서 점 고양 또는 주 고양,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그런 기록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조일주라고 하는 칼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저는 고양시일 것이다.
자, 전후 고양시라고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린 이유는 이 전욱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고양시의 별호입니다. 이게 고양이라는 이름이 있고 고양시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우리가 전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욱이라는 이 표현의 한자식 의미가 뭐냐면 오로지 전 어리석을 욱 이래요. 사망 오제 시기에 오제 중에 아주 그 첫머리에 꼽을 정도의 그런 인물을 오로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역사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전욱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느냐 고 봤더니 아마도 이것을, 이 표시를 잘못 읽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표시를 뭐라고 읽을 것이냐, 바른 구술이라는 의미에서 정옥이라고 하자. 정옥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마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욱으로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이름을 그 전욱 고양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정옥 고양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옥 고양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뭐 동양사를 하시거나 또 동양 철학, 동양학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뭐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의 그런 유명한 분인데, 우리가 저분을 알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어쨌든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 뭐 접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는 동양의 역사를 오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천의 사기의 첫머리에 오제 본기가 등장을 하죠. 오제 본기의 그 5분의 이제 걸출한 임금으로부터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분들보다 이제 3분의 그 황제, 그분의 이제 앞머리에 계시다고 이게 생각하는, 이제 사마천 사기에서는 이제 신화적 인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을 사망이라고 하고 역사는 오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역사 시작 시기, 역사의 여명기에 등장하는 이게 전욱 고양이라는 분, 사마천의 사기에서 전욱 고양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자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 그 이름자에 이 점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어쨌든 고양이라고 하는 저분의 그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 명문에 등장하는 이 점은 고양시의 별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이제 보아야 이 청동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또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 특징과도 부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자기 이름자 앞에다가 저렇게 딱 내세웠던 점. 점의 의미,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전욱이라고 잘못 불렀던, 그래서 정옥이라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점. 이 점의 의미는 지금 이제 이 3가지 정도로 저는 그 점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양에는 옥황상제라는 호칭이 있는데 너무 익숙한 민속이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옥황상제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 옥황상제에 해당되는 실제적인 인물이 이 정옥 고양시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옥황상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왕신 설화가 이제 별도로 있는데, 이 이야기가 고양시의 그 당시 정치적 또는 혈연적 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시간이 되면 옥황상제와 조왕신의 이야기는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에는 그 난생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난생설화는 그 유명한 인물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알과 결부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그 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을 먹고 잉태를 했다. 알을 품었더니 배가 불렀다. 또는 우리 그 김수로 왕의 그 탄생 신화에 보면 하늘에서 자색 줄이 내려왔는데 그 끝에 금합이 있었다.
근데 그 금합을 열어봤더니 알이 6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가야가 그 6개의 알로부터 탄생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로 그 난생설화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그 뭔가 맞는 이야기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점이 고양시의 상징이라고 하면 난생설화의 기원은 아마도 고양시의 후손들이 자기 혈통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난생설화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주로 보면은 새로운 국가를 창립하거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을 알과 결부시켜서 설명한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 혈통이 고귀한 또는 하늘과 연결된 이런 이제 의미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난생설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그런 종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이제 구라파까지 문명이 전달될 때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리안족이 있습니다. 아리안족, 인도 아리안족. 근데 이 아리안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고귀한 혈통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리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고귀한 혈통이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난생설화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이 이 아리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리안을 우리말로 바꾸어서 보면 아리안은 아르 집안. 왜 우리끼리 또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또 그러잖아요. 성씨가 같으면 우리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이미 이 난생설화와 관련해서 알로 자기 혈통을 표시하는 이런 전통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도 아리안, 인도의 문명을 일으켰던 인도 아리안족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난생설화의 한 흔적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혈통이 이 정옥 고양시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의 타밀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글자를 쓰고 우리와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흔적들을 듬뿍 가지고 있는 거, 이 아리안의 정체를 알면 그런 설명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인도의 힌두교에 담아있는 여러 특성들이 우리 한민족 고유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관계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연결고리가 이 난생설화와 또 아리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알이 고양시의 흔적이고 이것으로부터 옥황상제와 난생설화가 설명될 수 있다면 인도 아리안족의 혈통까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도와 우리가 왜 동일한 말을 쓰는지 이런 것까지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알이 고양시의 상징이고, 이 상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는 몇 가지 우리 역사의 난제들을 풀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칼입니다. 칼에서 세 개의 칼 중에서 두 번째. 아버지 항렬의 칼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개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개를 주목하시고 그 다음 명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박스처럼 되어 있는 요것은 위패라고 보면 됩니다. 위패. 우리 제사를 모실 때에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쓰죠. 지방 쓰는 것과 유사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좌측에 있는 요 모양이 이게 어머니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자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좌측에 보면은 자, 요 표시가 또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요 모양을 가지고는 모개로 있고, 요것은 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양시의 이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부인 모개와 그 다음에 고양시. 그 다음 그 아랫줄에는 요 깃발을 들고 있는 요 모양, 요게 보입니다. 이 모양은 앞에 명문에서 보았던 오해 성이 제사 드리는 아버지 북의 성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층위가 좀 이래서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이 고양시와 고양시 부인 모개씨, 충륭시와 충륭시의 부인 부을씨, 이렇게 두 분의 위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은 글자가 조금 저거보다는 조금 더 원초적인 것 같아요. 원초적인 것 같은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요 모양이 요 모양이고, 이 모자가, 어미 모자가 이 모양과는 조금 달라졌는데 이게 어미 모자고, 그래서 이 두 분이 부부고, 그 다음에 여기 성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부을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이것과 동일한데, 동일한 내용으로 저렇게 또 다른 위패가 있다. 이것은 왜 이제 제가 동일한데 두 개를 이렇게 했냐면, 여러 개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서 이런 내용들을 더 이렇게 완전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자, 어쨌든 고양시의 부인이 모개씨다 라는 것으로부터 그 앞에서 보았던 칼족보, 중부일개 그러면 아버지 계씨, 일개씨, 대부일개, 아버지 일개씨,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게 씨고 이게 성인데, 이런 성을 갖게 되는 것은 자기 어머니 계씨로부터, 계씨가 어머니가 계씨이기 때문에 이분이 낳은 아들들이 똑같이 일개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고양시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칼족보를, 다른 명문에 있는 글을 가져다가 이 칼족보를 다시 보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이 칼족보에서 보았던 할아버지 중에서 요 분이 고양시다. 그러면 그 밑에 아버지 항렬들은 고양시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고양시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고양시의 부인이 모개시다, 개다. 그런데 보았더니 아들들이 전부 일개라고 해서 개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다시 고양시와 고양시의 아들들의 세대, 이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칼족보 맨 위에 것과 가운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로부터 우리가 쓰는 그 용어 하나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자 딸아이들을 말할 때 계집애라는 말을 씁니다. 계집애. 뭐 누구는 여자를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문자와 역사와 이런 그 기원으로 우리가 올라가 보면 계집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집 집안의 여자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들이 괜히 어디서 우연히 튀어나오겠어요? 계씨 집안의 딸들이어서 계집애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일개, 모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명문들이 있어서 이 명문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그 혈연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이제 명문은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지방 쓰는 법을 이렇게 하나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분, 그러니까 부부를 이렇게 한꺼번에 제사를 모실 때에 쓰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좌측이 남자,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여자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5,000년 전에 이 위패, 청동기 명문 위패의 위치를 보면
좌측이 남자들입니다. 이분과 이분. 이분들은 여자들입니다. 모계와 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방을 쓰는 남자와 여자 위치가 뭐 지금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쓰는 전통이 요때로부터 그 뭔가 이 좌우 개념이 정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모계에서는 우리가 모자를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자는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모형이기는 해요. 옆으로 이렇게 그 마치 무릎을 꿇은 듯이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 두 개의 특징이 이 두 개의 글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머리가 좀 이상하죠? 요 가닥이 세 가닥입니다. 세 가닥. 세 가닥. 여기는 조금 그 모양이 좀 달라졌는데 여기 하나가 이렇게 지금 훼손이 돼서 보이지 않아요. 이 그 새수로 된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이 변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 모양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저 모자가 되는데 어쨌든 이 모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머리에 세 가닥입니다. 세 가닥. 자, 저것이 우리가 어머니를 모라고 부르는 말에 기원이 되기도 해요. 뭔가 한자에는 음가가 하나씩 이제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어머니는 모라고 한다. 그러면 어머니를 왜 모라고 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봤더니 원래 모자에다가는 마치 이렇게 모가 이렇게 새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어머니를 왜 모라고 했고 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 무엇이 생각나세요? 모내기. 모짜리. 또 나무도 묘목이 있죠. 묘목.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보면 모라는 말은 싹이라는 말입니다. 싹. 이게 모내기는 이 모판에서 벽시에다가 싹을 틔워서 옮겨 심는 것을 우리가 모내기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어머니를 모라고 했다. 그 말은 어머니는 여자 중에서 싹을 낸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양은 그 싹 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세 가닥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가닥의 의미는 싹이다. 싹. 그래서 어머니는 싹을 낸 여인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왜 세 가닥일까? 왜 세 가닥일까? 제가 이제 그 역사의 초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명문들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 걸출한 여성 세 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여성. 무슨 모습으로 보이나요? 누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그 황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시주로 모시는 황제의 부인이라고 하는 신농 씨의 딸 니조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여인을 한번 볼까요? 이 모습이 지금 누에 나방입니다. 누에. 잔뜩 머리를 먹고 지금 알을 낳으려고 하는 그 즈음의 누에. 이 누에는 그 희화 씨의 부인 달림이라고도 하고, 희화 씨는 햇님이라고 하고 햇님의 부인 달림, 상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동양 역사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닥은 누에의 전통은 벗어났지만 세 번째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세 가닥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계씨, 모계씨는 아까 고양씨의 부인이라고 했죠. 요 세 개는 그래서 싹이면서, 싹을 낸 여인이면서 세 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초기에 등장하는 세 번째 여성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죠.
싹을 나타내기도 하고 세 번째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세 가닥으로 표시를 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 전통에서는 여기 이제 그 누에로 표시하던 전통이 이 세 번째 모계에서는 이제 달라졌는데 대를 뛰어넘어서 이 누에로 여성을 표현하는 전통이 이 간적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등장을 합니다. 간적은 이제 이 고양시의 아들의 딸인데 그러니까 손녀가 되죠. 손녀가 되는데 지금 이게 누에의 모습입니다. 누에의 모습. 그래서 이 모양이 부계, 아버지 계시가 낳은 딸, 간적. 이때 아버지 계시는 누구냐면 중녀 곤입니다. 곤이라는 사람의 딸이 고신씨의 부인이 되어서 우임금과 그 다음에 후직, 그 다음에 제지의 모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세 사람의 어머니가 되죠. 자, 하여간 이 고대에는 역사의 초기에는 저렇게 여성들 몇 번을 특징 지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누에로 표현을 했다. 그런데 세 번째 인물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데 또 대를 이어서 누에로 표시한 인물이 등장을 했다. 자, 이 누에의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언제부터 옷을 만들어 입었느냐? 이런 우리가 질문도 이제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질문에 그 답을 하려면 언젠가 그 옷의 소재가 되는 뭔가 그 뭐 소재가 얻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누에가 등장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기에 인물들이 누에를 길러서 실을 뽑아서 아마 옷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제 뉘조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은 여성에게는 조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양에서 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할머니가 이분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뭔가 하여간 그 우리가 엄청난 그 예우를 해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할머니가 최초로 누에를 길러서 아마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 입혔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우로 이렇게 조를 붙여서 높여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기에 누에가 등장함으로써 자기 가족을 누이라고 부르잖아요. 누이. 누이라는 말과 이 누에라는 말이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초의 저 여성들을 누에를 가지고 누에와 여성들을 동일하게 보았다. 동일하게 보아서 누에라는 말로 누이라는 말로 사람도 같이 부르고 누에도 불렀다. 이렇게 뭔가 둘이 만나는 어떤 시기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뉘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명문의 사료적 가치 또 그 명문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